1934년 이탈리아 월드컵은 축구가 더 이상 그저 공 하나 차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경기장 바깥에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있었고 경기장 안에는 그 권력을 등에 업은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월드컵은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1930년대) 후반 프랑스는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대공황은 늦게 하지만 깊게 프랑스를 흔들고 있었고 실업은 늘어났으며 경제 회복은 더뎠고 정치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1934년에는 대규모 극우 시위와 뮤열 충돌까지 벌어졌고 이후 프랑스 정치권은 좌우 대립 속에서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민전선 정부가 등장하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급휴가 같은 개혁도 밀어붙였지만 경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1938년이 되어서야 프랑스는 겨우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게 1938년 월드컵은 그냥 축구대회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유럽의 중심 국가이다. 그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회가 시작하기 직전 유럽에서는 한 나라가 지도 위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1938년 3월 히틀러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안슐루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월드컵 역사상 가장 이상한 장면 중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본선 진출을 이미 확정했던 오스트리아 대표팀이 대회 직전에 해체된 것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그저 참가국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축구의 미학을 보여주는 팀으로 분더팀이라고 불렸으며 짧은 패스, 유기적인 움직임, 기술적인 축구, 지금 보면 익숙한 스타일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세련된 축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축구를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938년 월드컵은 킥오프도 하기 전에 이미 개막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대회는 4년 전보다 훨씬 위험한 시대 속에서 열리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선수 일부는 독일 대표팀에 편입됐지만 독일은 그 대회에서 스위스에 져서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가장 강한 우승 후보는 역시 이탈리아였습니다. 1934년 챔피언, 그리고 1938년에도 이탈리아는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었습니다. 그 팀은 파시즘 국가 이탈리아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와의 8강전은 아주 인상이 강한 경기였는데요. 프랑스 관중들은 이탈리아를 적대적으로 맞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게 파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반갑지 않은 사회적 정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탈리아는 하필 그 경기에서 평소의 아주리 유니폼이 아니라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등장합니다. 이 검은색은 무솔리니 정권의 상징인 검은 셔츠단을 연상시키는 색이었습니다. 경기 전 이탈리아 선수들은 파시즘 경례를 했고 관중석에서는 거센 야유가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은 팔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당시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포초 감독은 야유가 멈출 때까지 계속 경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1938년 월드컵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해줍니다. 프랑스는 축제를 열고 싶었지만 이탈리아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정치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 그리고 경기 속에서 결국 이탈리아는 헝가리를 꺾고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938년 월드컵은 이탈리아만 기억되는 대회가 아닙니다. 이 대회에는 앞으로 월드컵의 주인공이 될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에는 슈퍼스타들이 많았는데 검은 다이아몬드 레오니다스 다 시우바와 황금의 발 나리츠와 같은 젊은 스타들이 대거 등장했었습니다. 특히 레오니다스는 1938년 월드컵 득점왕이었고
브라질은 이 대회를 통해 남미 축구가 단지 거칠고 낯선 축구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축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중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이 대회에서 명경기로 뽑히는 폴란드와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빌리모프스키라는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레오니다스와 함께 나란히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양팀 에이스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용호상박의 기량이었습니다. 난타전 끝에 브라질은 6대5로 폴란드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브라질을 처음으로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팀은 언젠가 월드컵의 중심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언젠가는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세계가 먼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멈추게 되죠. 1942년 월드컵 취소, 1946년 월드컵 취소, 1938년 프랑스 월드컵은 결국 전쟁 전 마지막 월드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나서야 월드컵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 월드컵 개최지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전쟁 피해로 대회를 개최할 여건이 안 됐었고 그나마 피해가 덜한 남미 국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의 중심에 서고 싶었던 나라 브라질입니다.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은 그냥 전쟁 뒤 첫 월드컵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은 이 대회를 통해 나라가 얼마나 크고 현대적이고 활기찬 국가인지를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마라카낭 경기장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 공식 관중 수만 17만 명이 넘었고 비공식적으로는 20만 명 안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몰린 축구 경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죠. 브라질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브라질은 강했습니다. 공격은 화려했고 관중은 압도적이었고 무엇보다 개최국이라는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브라질이 세계 축구의 수도가 되는 순간처럼 보이기도 했었죠. 1950년 월드컵에는 브라질 이야기만 있던 건 아닙니다. 기이한 사건들과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이탈리아는 대회 1년 전인 1949년 토리노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즉 수페르 참사를 겪고 옵니다. 당시 토리노는 이탈리아 대표팀의 뼈대 같은 팀이었고 발렌티노 마출라를 비롯한 핵심 선수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강팀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전쟁 직후 상처에 더해져서 축구적으로도 큰 공백을 안고 브라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제, 드디어 영국이 처음으로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영국은 예전부터 축구 종가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월드컵은 수준이 낮다며 계속해서 무시했었습니다. 피파는 월드컵에 참가해준다면 영국계 4개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가 국내 리그를 벌여 상위 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경기를 한 결과 잉글랜드가 1위로 스코틀랜드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스코틀랜드는 2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수치다 라며 출전 자체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만든 나라, 축구 종가, 축구의 왕자라 불리는 잉글랜드가 월드컵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잉글랜드는 월드컵에서 칠레를 2대0으로 이기며 그 명성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다음 상대가 최약체팀이었던 미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국의 무조건적인 승리를 예상했고 경기 전날 미국 국가대표팀과 감독은 다음 경기는 승산이 없다라며 선수들을 다독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에는 잉글랜드가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축구는 정말 둥근 걸까요? 미국의 골키퍼 부르기 선수의 말도 안 되는 선방쇼가 이어지면서 충격적으로 잉글랜드는 미국에게 1대0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이를 보고 벨루 오리존치의 비극 혹은
도널드 덕과 미키마우스가 잉글랜드를 팼다라는 재미난 기사 제목이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패배한 잉글랜드는 충격이 컸는지 마지막 경기 스페인에게도 패배하며 최종 탈락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을 받는 잉글랜드의 첫 번째 월드컵 대회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1950년 월드컵에는 단판 결승전이 없었습니다. 최종 라운드 리그 승점제로 우승팀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팀은 브라질, 우루과이, 스페인,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브라질 대 우루과이, 사실상 결승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라질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우승을 따내야 하는 경기가 아니라 거의 우승 세레머니만 남은 경기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이미 축하 준비와 행사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문도, 도시도, 사람들 마음도 브라질의 우승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마라카난 경기장. 관중은 가득 찼습니다. 브라질은 시작부터 우루과이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후반 브라질이 먼저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거의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후안 스키아피노가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 79분 오른쪽 측면에서 알렉시데스 기지아 선수가 돌파를 하며 많은 브라질 선수들은 이 상황에서 크로스를 예상했습니다. 브라질 골키퍼 바르보사도 한 걸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지아 선수는 거기서 예상 외에 슈팅을 때리게 됩니다. 공은 바르보사 선수의 손 옆을 지나면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경기 결과 우루과이 2, 브라질 1로 우루과이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이 확정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라카낭은 조용해집니다. 골을 넣은 기지아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마라카낭을 침묵시킨 사람은 프랭크 시나트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바로 나다. 이 말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그날의 마라카낭은 젖구나의 침묵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는 그 압도적인 정적이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마라카낭의 비극이 그저 이변 정도로만 남지 않은 이유는 브라질이 대회에 걸고 있었던 의미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개최국의 홈 월드컵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은 전후 세계에서 새로운 강국, 새로운 문화국가, 새로운 축구 제국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마라카낭이었고 그 증명이 우승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믿었던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후대 회고에서도 도시 전체가 상을 당한 것 같았다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에는 늘 구체적인 희생양이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브라질 골키퍼 모아시르 바르보사입니다. 그는 원래 1950년 대회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지아의 결승골 이후 평생 그 장면이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그가 남긴 말은 아주 유명한데요. 브라질 법에서 최대 형량은 30년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50년을 복역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바르보사는 정말 오랫동안 브라질 축구의 불운과 패배를 상징하는 사람처럼 취급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93년 브라질 대표팀 훈련 캠프 방문도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막혔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 결승에 나섰던 브라질 선수들 중 몇몇은 이후 다시 대표팀에서 설 자리를 크게 잃게 됩니다. 공식 기록에는 주장 아우구스투, 주베날, 비고지, 시쿠가 그 경기 이후 다시 브라질에서 뛰지 못했다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카낭의 비극은 브라질이 졌다 해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날 뛴 선수들 가운데 일부의 인생을 아주 길게 바뀌어버린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1950년 결승에서 브라질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배 이후 이 유니폼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색이 아니라는 이유, 브라질답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비극의 상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1953년 새 유니폼 공모전이 열리고 브라질 국기색을 반영한 디자인이 채택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노란 셔츠와 파란 바지의 브라질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은 1954년 처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브라질의 상징색조차 사실은 마라카낭의 상처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무너지지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은 채 몇 년을 버틴 뒤 마침내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브라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아이, 그리고 같은 시대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설이 등장합니다. 월드컵은 이제 비극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전설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스포츠 스타는 월드컵이 만드는 시대였죠. 다음 이야기는 질주하는 소령 피렌체 푸스카스와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